자, 거의 없다가 개봉 영화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프로그램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부고니아입니다.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감독 얘기하면서 시작하기가 오늘은 조금 식상해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작 이야기를 좀 해보죠. 원작이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부고니아의 원작은 장준환 감독이 만든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그리고 느낌표 하나가 붙어있죠.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였던 2003년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되돌아 생각해보면 2003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해였죠. 다 아시다시피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그리고 박찬욱의 올드보이, 그리고 김지훈의 장화홍련이 한 해에 2003년에 개봉을 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임상수의 바람난 가족도 이때 개봉했고, 국화꽃 향기, 그리고 4인용 식탁, 꽤 잘 만든 호러 영화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스캔들, 남녀 상렬지사, 여기서 전도연 씨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 싱글즈, 오브라더스, 와일드카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중간첩, 이 영화도 제가 혼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황산벌까지 죄다 2003년에 개봉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해였죠. 저는 그때 대학생이라서 돈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극장 가기 바빴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최다 관객은 실미도가 1000만을 찍었지만 그때는 정말 다양한 자본들이 영화 산업에 앞다퉈서 달려들었고 영화계는 또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개봉하고 또 돈을 벌거나 혹은 망했죠. 원래 산업 생태계라는 게 그런 법인데 당시의 한국 영화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제작비를 슈킹에다가 대충 만든 영화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풍성했습니다. 행복했고요. 다만 그 한국 영화의 역대급 망작으로 제가 꼽는 죽을래 살래도 2003년에 개봉했습니다. 야망과 낭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작 중에 하나가 지구를 지켜라였습니다. 정말로 기대작이었어요. 혹시 고양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뭐라고? 사이더스라는 대형 제작사에서 무려 33억을 태웠는데 당시 손익분기점이 100만이었습니다. 지금 33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2003년에 33억은 더 큰 돈이었어요. 이 정도 돈을 태운다는 건 이 영화 만들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고, 물론 실패했지만 덕분에 우리는 한국 영화의 아주 높은 성취 중에 하나를 영원히 필름으로 남길 수 있었죠. 실제 관객 수가 얼마였냐 그러면 73,182명이었는데 전국 개봉했는데 진짜 좀 말하기 민망한 숫자죠. 마케팅을 잘못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마케팅을 제대로 했더라면 한 200~300만 정도는 갈 수는 있었겠지만 작품 자체가 워낙 어둡고 비틀려 있는 블랙 코미디에 거기다가 고문 포르노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마케팅을 제대로 했더라도 큰 흥행까지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장준환 감독이 1987 찍고 잘 되셨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차라리 이렇게 저주받은 걸작으로 남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흥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쫄딱 망했지만 지금은 걸작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게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를 지켜라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비디오로 봤는데 보고 나서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이라면 한 편은 망해도 결국엔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이 그리고 1987을 통해서 우리는 장준환 감독이라는 아주 수작을 만들어내는 감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 아니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2003년 당시엔 제가 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장준환 감독님. 자, 지금부터는 당연하지만 지구를 지켜라의 스포일러가 있고요. 부고니아의 스포일러 또한 있습니다. 두 영화가 같기 때문에요. 스포가 엄청 중요한 영화들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구를 지켜라를 보신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리메이크니까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구를 지켜라도 안 보고 부고니아도 아직 안 봤다, 그럼 부고니아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를 지켜라의 메인 서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젊은 남자, 그러니까 신하균이 연기하고 있는 병구죠. 이 남자가 화학회사 사장인 강만식을 벼랑간 납치에다가 온갖 정신나간 고문을 가합니다. 이 병구라는 남자는 이 화학회사의 사장 강만식이 외계인이고 이 외계인 놈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한편 갑자기 납치당한 강만식 사장은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황당해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버리고 전기 고문을 막 하고, 그리고 발등을 떼수건으로 밀어버려서 이제 피부로 벗긴 다음에 그 자리에 막 물파스를 발라요. 진짜 무자비한 고문이죠. 그래서 관객들은 처음에는 신하균이 재밌는 코믹 연기를 하나 보다, 이거 무슨 사이코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신하균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외계인이라는 핑계로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납치해다가 죽였는데 그 논리라는 게 완전 허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저 미친놈이 정말 저걸 믿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거기다가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죄 없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중소기업 사장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웃기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미저리류의 납치 스릴러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고약스럽게도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정말 진지하게 웃기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바로 B급 정서, B주류 블랙 코미디 정서라고 합니다. 2003년에 한국 관객들한테 이 영화는 너무 빨랐고요. 지금 개봉해도 저는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보기 쉽고 A급 정서로 잘 포장을 해놓은 어쩔 수가 없다도 300만을 못 채웠기 때문이죠. 물론 지구를 지켜라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외계인으로 바라보고 저놈들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해칠 거다라고 바라보는 계급과 세대 간의 갈등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계급 갈등, 세대 갈등은 아마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건데 나아가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원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강만식이라는 인간은 사회가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수혜자예요.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시험 좀 몇 번 잘 보고 비교적 손쉽게 탑 클래스로 올라서서 내려온 적이 없죠. 당연히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뭘 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병구의 삶은 원천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이드로 이 병구의 삶이 영화 중간에 쫙 나오는 정말 비참하기가 그지없죠. 이 영화 속에서 병구가 성장기를 보낼 때쯤에 한국은 정말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맞고 있었고 산업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죽고 다치고 혹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진 않았죠. 그런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놈들이 우리를 개무시하고 모른 척을 해요. 병구 입장에서 같은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은 뭐 에일리언이나 프리데터 같은 외계인이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피해망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챠게임이라고 보면 거대한 가챠게임이라고 본다면 얘들은 막 치트키를 막 써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 이 새끼 게임 이거 존나 못하네 이거. 야, 못하는 건 네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거지 왜 남 탓이야. 네가 실력이 부족한 판에 지금 우리 판까지 지금 어그러지잖아. 나가! 이죽거리는 겁니다. 자, 강만식의 입장은 뭘까요? 정확하게 그거죠. 나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거는 굉장히 페어한 공정한 게임이야. 니들이 게을러 터지고 재능 없어서 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냥 운빨이라고. 근데 왜 우리를 미워하고 지랄이지? 그나마 니들 이 정도라도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구 덕분인데? 우리 덕분 아니야?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감히 우리한테 덤비냐? 이렇게 실제로 영화 속에서 굉장히 슬픈 지점인데 이 병구하고 강만식 사장이 이제 몸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병구가 져요. 강만식이 나이 많은 아저씨긴 해도 일단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고 근력도 좋은 편이라서 언제나 피지컬로 병구를 압살해버리죠. 병구는 그냥 젊기만 합니다. 피지컬도 딸리고 딱히 싸움 기술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강만식이 그렇게 병구를 때려눕혀 놓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날 못 이긴다. 굉장히 아픈 대사고 굉장히 이 영화의 주제를 잘 함축하고 있는 대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실이자 반전은 이 사실은 병구가 말하는 게 몽땅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저리류의 납치 스릴러가 아니라 정말로 지구인 중에서 유일하게 외계인의 존재와 음모를 눈치채고 혼자 외롭게 싸우던 인간이 외계인에게 패배하고 외계인은 또 외계인대로 빡쳐가지고 이 인간놈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러고 정말로 지구를 날려버리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장준환 감독은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영화의 뒷부분은 마치 장난감처럼 좀 일부러 키치하게 찍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치 이건 죽어가던 병구가 본 환상의 연장선이다 라고 해석할 여지도 남겨놨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더 어두운 얘기가 되는 거죠. 병구 같은 계급의 사람은 납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도 패배하는 쪽과 승리하는 쪽을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혼자 그냥 복수심을 키우다가 연쇄살인마에 불과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나 자본가가 승리하는 결말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병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마지막 결말이 병구의 상상에 불과하고 실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는 더욱더 염세적인 영화가 됩니다. 정말 인류는 구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제가 블랙 코미디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야, 이 미친놈이 이걸 진짜 한다고? 정말 이걸 믿냐 너는? 이런 과정에서 그 미친 짓을 흥미진진하고 혹은 낄낄대면서 웃기게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지고 본다면 그래서 블랙 코미디의 정서는 그냥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는 소위 이제 not 시네필, 요즘에 뭐 에메필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나는 시네필도 아니고 그냥 일반 관객도 아니고 애매한 에메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생경한 감각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놀이기구 같은 거 많이 안 타본 사람이 자이로드롭 같은 거 타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짜릿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그냥 무식하게 결론 내린 블랙 코미디의 정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 중력으로 발의 땅을 딛고 사는 평소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감각을 블랙 코미디가 느끼게 해주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칠갑을 하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처구니 없이 웃기는 감각, 마치 자이로 드롭 처음 탔을 때처럼. 그게 짜릿했던 사람은 블랙 코미디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게 불쾌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 블랙 코미디류를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는 지금 개봉에도 그렇게 큰 흥행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죠. 장준환 감독님, 저는 당신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부고니아는 이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느냐? 아리 에스터와 요르고스 란티모스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책 한 권 분량을 제가 혼자 떠들 수 있는데 이것마저 했다가는 부고니아 얘기는 안 그래도 오늘 짧을 텐데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참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하나 컨텐츠를 말아보든가 할게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아리 에스터는 유전과 미드소마를 만든 호러 영화 감독입니다. 뒤에 만든 보이즈 어프레이드까지 보는 사람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 수만 있다면 좀 뭐든지 끌어다가 쓰는 감독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친족살해, 근친상간 뭐 이런 거예요. 다만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호러 감독들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현존하는 최고의 호러 감독이었는데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망하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호러 감독들 중 한 명이 됐어요. 예, 다음 작품 잘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변태가 아니라 영화 잘 만드는 변태 흑마술사 정도 될 겁니다. 흑마술사 막 그 마법단지 보면 막 개구리 뒷다리 같은 거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온갖 더러운 소재를 써가지고 영화라는 마술을 부리는 변태 흑마술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조금 더 복잡하죠. 뭐 송곳니, 더 랍스터, 킬링 디어, 가벼운 것들 뭐 이런 영화들 만든 감독인데 이쪽도 뭐 기분 더럽게 만드는 데는 뭐 재주가 만만치 않은데 이 양반은 거기에 양념을 아주 색다르게 잘 칩니다. 뭐 그리스 사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리얼하게 영화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뭔가 신화적인 느낌을 주는 장치를 추가하거나 이거는 킬링 디어 같은 영화들이죠. 아니면 블랙 코미디적으로 영화를 막 살짝살짝 꺾습니다. 뭐 이거는 더 랍스터도 그렇고 가여운 것들도 그래요. 살짝살짝 꺾는데 이 꺾는 맛이 나오나 아저씨 못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더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막 줄창 죽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어처구니 없이 웃기는 장면들이 꽤 많고요. 또 웃깁니다. 안 웃기지가 않아요. 웃겨요. 가여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웃기려고 만든 영화 같은데 또 굉장히 묵직하고 또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흥미로운 고찰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웃기도 하고 또 숭배하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죠. 앞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메고 나서도 이게 바이킹인지 롤러코스터인지 아니면 관람차인지 범퍼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는 중에도 몰라요. 그냥 떨어지면 아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감독들은 누가 좋아한다? 시네필들과 칸과 베니스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감독이고요. 더 랍스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아리 에스터와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손을 잡고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부고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부고니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지만 중심되는 서사는 앞에 지구를 지켜라를 설명할 때 다 했어요. 아리 에스터가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항상 리메이크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리메이크이지만 동시에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심 이야기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뭐 어떤 댓글에 중간에 시간 딱 찍어가지고 야 영화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줄거리 소개가 앞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분짜리 컨텐츠를 뭘 중간에 찍어서 보고 그래. 부고니아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바꿨는데요. 뭐 다 아시겠죠. 일단 원작의 강만식을 이제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미셸이라는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병구의 범죄 파트너였던 순이를 또 남자 캐릭터로 바꿨죠. 엠마 스톤으로 바꾼 건 정말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그대로 여성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구를 지켜라가 좀 이렇게 그냥 재밌는 영화에서 우와 재밌는 영화가 되는 데는 이 순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는 그대로 가져갔으면 또 엠마 스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그리고 또 이 여성과 세 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그림이 나왔으면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아쉬워했는데 아마 란티모스 감독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는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격렬하고 상당히 정신 나간 것 같은 영화였었어요. 잔잔바리 사건들도 많고 그때그때 따라오는 감정들도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구석이 많았죠. 권투 선수로 치면 잔펀치를 쉴 새 없이 치다가 막 여기저기 막 뭐 스트레이트, 라이트, 훅 막 치다가 갑자기 어퍼컷 컷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죠. 장준환 감독은 이 단순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컷도 많이 쓰고 잔재미도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서로 호응하면서 마지막에 화학작용을 일으켜내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죠. 신하균이나 백윤식의 연기 스타일도 상당히 과장되고 폭발하는 연기가 많았고요. 누가 봐도 신하균은 미친놈처럼 보였고 잡혀온 와중에도 참 성질 더러운 백윤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배우가 연기했던 추상철 형사도 반쯤 미친놈이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격렬한 영화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란티모스가 만든 부고니아는 상당히 고요한 영화입니다. 지구를 지켜라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란티모스의 원래 영화들이 굉장히 덤덤하고 좀 고요한 구석이 많았는데 부고니아가 특히
더 그런 편에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한마디로 지루한 걸 잘 못 참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보다 지구를 지켜라가 훨씬 더 재밌을 거란 얘기입니다. 란티모스는 부고니아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혔습니다. 관계도 훨씬 더 단순화시켜놨고요. 테디, 그러니까 납치범이죠. 그리고 미셸, 납치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 외에는 그 외의 감정들은 그다지 많이 조명하지 않았고요. 다른 인물들도 많이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실제로 등장 분량도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테디나 미셸 두 사람의 캐릭터를 좀 더 다각도로 바라보느냐, 이 두 사람의 서사가 조금 더 풍부해졌느냐 하면 또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대부분은 다 지구를 지켜라 해서 봤던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이 좁혀놓은 두 사람의 캐릭터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죠. 지구를 지켜라 해서 등장인물들 다 빼버리고 두 사람 얘기만 좁히면 별로 서사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2시간이 넘는 영화를 어떻게 보냐. 란티모스 감독은 따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의 영역이니까. 일단 시대가 바뀌었어요. 처음 지구를 지켜라가 나왔을 때 2003년이었고요. 2003년에는 스마트폰이 일단 우리 손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처럼 이렇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현실의 세상은 훨씬 더 덜 격렬해지고 훨씬 더 고요해진 게 맞거든요. 대신에 이 두 사람의 위치와 그 위치가 상징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란티모스는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구를 지켜라의 병구는 온갖 그 외계인 관련 자료들 막 이런 거 다 그냥 혼자 모으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놈들을 납치에다가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온전히 혼자 힘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믿음의 체계를 만드는 놨죠. 하지만 부고니아에 등장하는 테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유튜브로 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D 렌더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모론은 온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료들과 자료들의 어떤 화학작용을 만들어서 새로운 잘못된 이론이 만들어져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은 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가 계급은 어때요? 이쪽은 더 공고해졌죠. 영화 초반부에 이 두 사람의 외형을 보여주는 장면이 상당히 긴데 란티모스 감독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찍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길게 찍어놨는데, 일단 테디는요, 어디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들 사이에 가도 노숙자들이 야 너 냄새 나니까 저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와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날씬한 체형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깡말랐습니다. 몸에 근육이 1도 없어요. 툭 치면 죽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미셸은 굉장히 외모가 좋습니다. 일단 엠마 스톤이니까 당연히 외모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는데, 그런 거보다 일단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부티나는 외모 있잖아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잘 관리되어 있고 여러 명의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몸이 마르긴 했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날렵하다라는 인상을 줘요. 테디는 자가용 대신에 이제 주로 자전거를 이용을 많이 하죠. 미셸은 쥐바겐을 타고 다닙니다. 여성이 모는 쥐바겐이야말로 상당히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소비 아니겠습니까? 사실 쥐바겐은 험로주파용 차란 말이죠. 근데 기업의 CEO가 쥐바겐이 뭐가 필요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납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납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테디는 자기가 납치해놓은 사람을 의자에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쭈뼛쭈뼛거리고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미셸은 의자에 묶여서 납치돼서 머리가 빡빡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에 순서가 있고 순차가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설전을 시작하면 미셸이 발라버려요. 그냥 사정없이 발라버립니다. 납치당한 상황에서도 이 두 명의 납치범들, 사실은 두 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명입니다. 납치범 테디는 끊임없이 미셸에게 자기의 논리를 설파하려고 들고 당신을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단의 근거들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꺼낼 때마다 판판이 미셸한테 박살이 나게 되죠. 오히려 이 상황이 혹은 섹시한 쪽으로 흐를까봐, 혹은 내가 이 여성 CEO를 데려다가 어떤 성적으로 착취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이 납치원 두 명은 이미 화학적인 것에까지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성에게 그냥 판판이 발립니다. 외계인이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논리적이라서 당해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애티튜드 또한 빈부의 격차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란티모스가 보기에 이들의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건 개인의 캐릭터가 아니라, 즉 미쳐서가 아니라 자본과 경험 그리고 교육의 차이라는 겁니다. 모두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들이죠. 간단하게 돈 많은 쪽이 태가 나도 태가 나고 돈 많은 쪽이 똑소리가 나도 똑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테디는 정말 외롭게 자신의 음모론을 설파하는데요. 이 고문 파트,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고문들이 막 나와가지고 블랙 코미디스러운 면을 좀 살려냈지만, 이 고문 파트는 상대가 엠마 스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못 씁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정말 꿋꿋이 엠마 스톤을 앉혀놓고 자신의 이론을 설파하는데 외로워요. 지금 자기의 범죄 파트너의 동생조차 이 음모론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셸이 차분하게 반박하면 깨갱 해버립니다. 테디가 봤던 인터넷 속에서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아마 그래서인지 테디는 자기가 꺼내놓는 말에 자기의 믿음으로 더 탄탄하게 무장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구를 지켜라의 병구와 부고니아의 테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죠. 테디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아마 지구를 지켜라를 보지 않는 관객이라면 꽤나 흥미로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소리도 어떤 면에서는 흥미진진한 구석이 좀 있었거든요. 한심한 구석이 더 많았지만. 그런데 지구를 지켜라를 이미 본 저의 입장에서 이 파트는 상당히 늘어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리바게뜨에서 만든 마늘 바게트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마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바게트야, 이게 설탕 칠해놓은 거지 이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파리바게트에서 그 마늘 바게트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생 바게트 갖다 주면 그거 먹겠냐고요. 맛없어. 그 밍밍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부고니아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란티모스가 원래 이 부분을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찍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이미 너무 맛있는 걸 봤다니까. 물론 지구를 지켜라 안 보신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저는 란티모스식의 스토리텔링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부분은 상당히 지루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이드 스토리가 있어서 그걸 좀 환기를 시켜주냐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좁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게 보고 있었는데 결말 부분은 좀 눈을 사로잡더만요. 다시 한번 스포 경고합니다. 원작에 대한 오마주는 할 건 다 하면서도 지구를 터트려버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포를 쏴가지고 지구를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엠마 스톤이 와가지고 뭘 하나 픽 터트리니까 인간들만 때려 죽어요. 이 장면 굉장히 잘 찍어놨는데 그 비눗방울 같은 게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그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지구본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 판때기처럼 생긴 거. 거기 이렇게 위에 구 같은 게 뭐가 감싸고 있었는데 그걸 뽕 터트리니까 인간들이 다 죽어요.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설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낸 것도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야. 믿고 있는 거 나중에 싹 다 개소리라고 밝혀질 수 있어라는 염세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날아간 테디의 대가리처럼 지구가 무슨 죄냐. 대가리가 문제지. 대가리가. 인간 대가리. 그렇다고 인간이 다 쓸모가 없어? 그것도 아니야. 무식한 놈들이 있어. 그놈들이 문제야. 그놈들이 믿고 있는 그런 허황된 것들을 뽕 터트려서 이놈들을 다 없애버려야 지구가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몇 가지 해석을 더 덧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지구 평평설의 지구본을 가져왔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란티모스 감독은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비웃는 태도로 결말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두구만요. 어쨌든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웠지만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안 보고 봤으면 훨씬 더 흥미로웠을 영화였습니다. 부고니아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머리가 좋다더니 잘도 꾸며대는군.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재밌지. 근데 뻔해. 나도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